이번 학기에 배우실 과목은 품질 경영 과목이에요. 한 학기 동안 쭉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품질 경영 과목의 이제 배경하고 품질 경영이 어떤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품질 경영이 뭐고 왜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품질 경영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영 관리 기법으로 많이 쓰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품질 경영으로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자동차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현대차가 90년대까지는 상당히 좀 품질을 등한시 했었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은 낮지만 가격이 싼 차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었었는데 정몽구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품질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푸시를 많이 했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 뒤로부터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90년대 JD 파워라는 미국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꼴찌를 했다고 해요. 품질이 가장 안 좋은 차다. 대신 가격은 싸다. 이런 식이었는데 아마 99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정몽구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전사적으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죠. 회장 주관으로 품질 관련 회의도 많이 하고 품질을 전담하는 조직도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최근에는 상당히 품질이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아요. 신차 품질 조사에서 1위를 하고 기아차도 3위를 하고 이런 거죠. 현대차가 대부분 신차에서는 좀 많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진정한 품질을 인정받으려면 중고차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점점 개선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 스토리를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일단 한번 봅시다. 말, 현대자동차는 소형차 엑셀을 수출하면서 미국 시장에 화려하게 진출했지만 잦은 고장에다 서비스 센터 부족으로 값만 싼 차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소나타를 수출하면서 품질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존경과 이미지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1999년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모두 정몽구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지만 정몽구 회장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기 여파로 얼어붙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개척해야 했지만 한국사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자동차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는 상위 5개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른바 글로벌 빅5 생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몽구 회장이라면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품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엔진, 기어 등 핵심 부품의 보증 수리 기간을 10년 10만 마일로 늘리세요. 예? 회장님, 해외 경쟁 업체들은 5년 6만 마일입니다. 보증 기간을 2배로 올리면 비용이 늘어나 회사의 손해가 큽니다. 품질만 좋다면 오히려 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차 개발 단계부터 협력 회사의 부품 개발에까지 품질 회계 제가 직접 주관하겠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품질 경영의 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파워트레인 센서 연구원들을 위해 레드카펫을 까세요.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을 만드는 연구원들에게 주연 배우로서 최고 대우를 내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한도도 없애고 다양한 차종의 엔진 개발에 힘을 쏟으세요. 예? 예산의 한도를 없애라고요? 이렇게 다각도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됩니다. 정몽구 회장의 품질 경영으로 현대차는 각종 상을 수상하는 등
2013년 현재 현대차는 글로벌 빅5로 평가받으며 힘차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몽호 회장의 품질 경영 선언이 오늘날 현대차 성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 현대차 이야기였습니다. 품질을 보면 CEO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례가 되겠죠. 영상 중에서 다 뭐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엔진 만드는 부서만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것은 조금 역차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나라 사례도 한번 보면 하이얼이란 회사가 있어요.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듯이 중국에는 이 하이얼이란 회사가 좀 유명해요. 이 회사도 그 품질에 대해서 CEO가 상당히 집념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예가 이제 냉장고를 부순 예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냉장고를 전 회사원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두들겨 가서 이게 부순 거예요. 품질이 안 좋다고 클레임이 들어온 냉장고를. 근데 이 당시 냉장고 가격이 보통 임직원의 연봉의 2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2년치 월급에 해당될, 이 당시에는 물가가 상당히 비쌌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들 예상하기로는 뭐 좀 수리해서 팔겠지. 워낙 이 당시는 회사도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에 심각한 손해를 주는데도 그런 거 다 감안하고 품질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망치를 한번 해서 냉장고를 다 깬 거죠.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이 사람이 품질을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뭐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한 거죠. 여러분 품질 경영이 그러니까 시장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죠.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가 있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품질이 좀 안 좋아도 많이 사가죠. 당장 필요하니까. 근데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품질이 상당히 중요해져요. 그때부터는 소비자가 고르는 입장이 되는 거죠. 공급이 더 많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품질이 중요해지는데 이 당시는 중국에서는 아직 수요가 더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미리 좀 예견해가지고 언젠가 공급이 더 많아질 시기가 온다. 미리 그때부터 품질에 대해서 좀 입지를 다진 거죠. 그만큼 미리 좀 보는 능력도 있었고 이 회사가 또 유명한 게 현지 사업화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품질이라 그러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현지에 있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많이 성장을 했던 기업이에요. 자, 품질 경영이 중요하게 된 배경을 좀 봅시다. 품질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치러야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냐? 품질 수준을 높이려면 품질 예방이나 평가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품질을 내가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 모든 제품을 다 검사를 하고 이렇게 검사 비용도 늘어나고 품질에 대한 비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생각하에 품질은 어느 그러니까 비용이 미니마이즈 되는 그 지점까지만 품질을 우리가 수준을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거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총 비용이 가장 작은 요 수준만 품질을 우리가 유지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품질은 높이면 높일수록 좋다는 거죠. 비용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왜냐? 예전에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품질 수준을 높이 가져가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예전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기술도 발달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반복놈들이 개발되면서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겠죠. 그러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그런 걸로 해서 비용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는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품질 수준을 가장 높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품질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생겼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제품의 어떤 결과적인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 분량이 있느냐 아니냐, 이제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중심이고 제품 중심이고 뭐 그때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이런 약간 사후에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많았어요. 품질은. 그러니까 생산을 제일 먼저 최우선하고. 근데 현대적인 관점은 뭐냐면 좀 선행적으로 미리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리 품질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행적이고 예방 중심이고 그 어떤 마지막에 나온 제품의 불량 여부보다는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품질 최우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마지막에 만들어진 제품 관점이고, 이거는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 품질 시스템에 더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품질 관리에서 좀 더 폭넓게 고객 조사에서 마지막에 서비스까지 보는 거고, 품질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여러 부서들이, 예전에는 마지막에 AS만 하면 그 부서만 품질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죠. 근데 품질에 대한 거를 앞단까지 계속 끌고 와서 넓혀서 생각하다 보니 고객 조사하고 판매 보증 이런 넓은 프로세스에 걸쳐서 여러 부서들이 관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에 대한 문제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조직 전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예전에는 간단하게 어떤 규격에만 맞으면 이 제품이 합격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규격에만 들어간다고 합격이 아니고 지속적인 품질을 개선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어떤 규격이면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휴대폰을 만든다 그러면 뭐 몇 그램에서 몇 그램 사이에 들어와야지 규격이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한하고 상한이 있는데 뭐 여기 기통에 들어와도 규격 안에 들어오니까 괜찮네, 합격이네, 이런 게 이제 기존의 접근 방식이면, 상한하고 하한이 있지만 우리가 목표값이 있을 거잖아요. 비록 이 안에는 들어오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이것도 제품의 품질이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맞추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뭔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완벽한 품질을 계속 추구를 하는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자, 뭐 지금 나온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품질 경영을 정의를 하면, 현대차처럼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경영자의 리더십이 있고, 그거 하에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 고객이 만족하는 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품질 부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활동, 모든 부서까지 확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지속적인 품질 향상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하는 경영 관리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품질 경영의 배경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우리가 품질 경영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품질 관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품질 관리. 품질 관리는 공급자 관점이고 생산 현장 중심이고 적합 품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규격 안에만 들어오면 제품이 합격이고, 그리고 최종 만들어진 제품만 잘 검사해서 불량인 것만 안 나가게 하는 그런 활동에만 많이 국한이 됐었어요. 그런데 대내외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뭐 이거는 60, 70년대 이야기입니다. 60, 70년대. 생산 방식의 변화가 생겼는데 뭐냐면 고객 만족이란 개념을 상당히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는 고객의 선택권이 없죠. 근데 이제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왕이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만족하는 제품이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 개념이 중시가 되면서 좀 환경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품질 경영에 대한 국제 규격도 많이 생겨났어요. 대표적인 게 ISO 90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따 소개를 할 거예요. 얼마나 품질 경영을 잘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인증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품질 경영상도 생겼어요. 품질 경영을 잘하면 국가 차원에서 주는 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단순히 현장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사적인 활동을 하는 품질 경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품질 경영은 사용자 관점, 고객 만족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고 기존의 품질 관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품질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품질 계획 부분은 뭐냐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 시장에 나가 있는 제품의 품질까지 보증을 하겠다라는 거. 품질 개선 활동도 전사적으로 하고 이런 모든 더 포괄적인 거죠. 품질 관리보다 개념이 더 넓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키가 되는 고객 중심에 대해서 신한은행이라는 회사가 품질 경영 사례를 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이라는 회사가 고객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품질 경영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뭐 몇 가지 회사가 받았는데 매년 이렇게 국가에서 품질 경영을 잘한 회사한테 상을 줘요. 자, ISO 9000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품질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ISO라는 기관은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47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 뭐 전기 분야 이 분야는 따로 표준이 있다 그래요. 표준이 있지만 이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어떤 국제적인 규격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ISO 9000이라는 게 품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60년대하고 70년대 이제 일본 제품들이 많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값싸고 품질이 작았던 당시에 이제 70년대 이제 일본 제품들이 품질이 낮았는데 80년대 들어서 일본 제품들이 품질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서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많이 영감을 얻은 거죠. 일본이 품질을 높이기 시작하더니 시장 국제 경쟁력이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품질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7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품질 규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국가별로 주로 선진국 위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표준이든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국 따로, 프랑스 따로, 독일 따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룰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국제적으로 많이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그 품질 규격은 맞췄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나라에서만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또 수입을 하게 되면 그 규격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와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규격을 처음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못 하지만 이게 하다 보면 수입한 물건인데 우리나라 품질 규격에는 안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통합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70년대 처음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통합한 게 이제 ISO 9000이에요. 그 76년에 ISO 기술위원회, 뭐 테크니컬 커미티, 뭐 176이라는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름인 것 같은데 이런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통합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각 나라에 있던 그 표준 체계들을 그런데 이제 영국하고 미국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거는 아마도 국가 간의 알력이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 당시에 영국하고 미국이 가장 경제 대국이니까 이 두 나라에 우리 거 따라라 이렇게 됐겠죠. 아무래도 힘의 논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의 이 표준 체계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국제 표준을 만든 거죠. 그리고 뭐 한 몇 년 지나서 이게 이제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좀 운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워킹 그룹에서 뭐 베타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좀 테스트를 좀 해서 87년에 최종적으로 규격이 제정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각각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통합을 한번 하고 이거를 몇 번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가지고 뭐 수정 좀 하고 마이너 수정하고 해가지고 87년에 딱 제정이 된 거죠. 이거의 전반적인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평가의 목적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좀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평가하는 건데 그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 자체의 품질 프로세스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기업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제품이 이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선행적인 관점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품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들어진 제품 가지고 뭐 불량률 몇 퍼센트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원들이 파견 나와서 실제 공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뭐 품질 문서가 잘 되어 있는지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전 산업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이게 장점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증된 제3자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빙성이 있고 물론 뭐 제3자가 평가를 하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면 품질 시스템이 기본적인 품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품질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는 또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가 품질 경영상을 아까도 있었잖아요. 몇 개 뭐 받았죠. 그런 상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ISO 9000 시리즈를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까지 보면 제품을 기획하고 컨셉을 만들고 제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검사하고 판매하고 이런 과정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프로세스인데 이 전체 프로세스를 다 시행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외주를 받아서 일부만 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뭐 검사만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의 성격별로 이렇게 좀 그 평가하는 항목들이 달랐어요. 이거를 다 하는 회사는 ISO 9001이라는 심사를 받게 되고 제조부터만 하는 회사는 9002라는 심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 통합돼서 다 운영 같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도체에도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이런 회사 9002만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신문에서 가끔씩 나오죠.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를 칩을 다 설계하는 거는 다른 회사에서요. 다 설계하고 나서 설계된 거를 생산만 하는 거죠. 생산만 하는 회사. 대만의 가장 유명한 TSMC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이걸 다 하는 회사예요. 그런 거를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예요. 자, 그러면 이런 뭐 9001, 9002, 9003에서 보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는 품질 활동이 명확하냐? 그러니까 품질 활동이라 그러면 뭐 품질 정책, 공정 설계 관리, 공정 관리, 뭐 교육 훈련, 내부 감사 이런 품질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에 대한 담당 조직이 명확하게 있고 어떤 품질 활동이 있으면 그 에비던스가 다 있느냐. 그러니까 그 품질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문서화해서 다 남겨놓느냐. 그 회사에서는 문서화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믿죠. 여러분 사소한 회의 들어가서 다 회의록 다 적죠. 그러니까 품질 활동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남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회사 내에서 잘 정리가 돼서 보관이 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실시되고 어떤 증거를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전 세계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인증하는 게 조금 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주를 준다는 개념인가요? 여러분 회사에 보면 여러분들 부서가 있죠. 부서가 다 있을 텐데 부서마다 한두 명씩 인사팀 사람들이 파견 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희 품질팀인데 인사팀이 한 명이 와서 저희 품질팀의 인사 담당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개념이 있을 건데 이게 전 세계에는 수많은 기업이 있죠. 그 기업들을 이 ISO가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O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으면 인정을 해주겠다 이건 거예요. 그게 단계가 3단계인데 첫 번째는 ISO가 국가별로 인정을 한 기관이 있어요. 국가별로 뭐 한국에는 이런 기관, 뭐 미국에는 이런 기관. 그래서 국가별로 어떤 인정 기관을 지정을 해놨어요. ISO가. 자 그러면 그 인정 기관에서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정을 하는데 뭘 인정을 하냐면 인증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인정하고 인증하고 달라요. 인정이 한 단계 더 앞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이 인증기관입니다. 너무 인정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인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이 인증기관. 인증기관은 실제로 인증하는 거예요. 기업에 가서 실제로 조사하고 당신은 ISO를 만족했습니다. 실제로 인증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 기관을 인정하는 기업이 인정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심사원 양성기관, 심사원 등록기관. 그러니까 아무나 인증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사원이 되어야지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심사원이 되려면 뭐 일정 기간의 그 실무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심사원이 되면 인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양성하는 기관도 우리가 인정기관에서 정하고 심사원 등록기관, 그러니까 심사원들이 뭐 언제 어떤 회사에 가서 심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기관. 이거 다 인정기관에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관들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인정받느냐? 인증은 3단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서류심사, 예비심사, 본심사 이렇게 돼요. 이 중에서 예비심사는 옵션이에요. 예비심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서류심사하고 본심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심사는 본심사에 앞서 한 3, 4개월 전에 실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품질 매뉴얼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품질 매뉴얼이 ISO 요구사항이 맞는지 일단 서류로만 보는 거예요. 서류로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심사를 내가 받고 싶다라는 기업이 있으면 예비 심사를 받습니다. 자, 이거는 예비 심사에서 페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인증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이 미리 내가 본 심사에 가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미리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심사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심사를 받는 거죠. 보통 한 2, 3명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아서 통과를 하면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인증이 되고 인증받은 후에도 1년에 1회 혹은 2회 혹은 통상 3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는 겁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이분들이 온 적이 있어요. 한국표준협회인가 거기서 오셔가지고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라고요. 예, 둘러보시고 인증받고 그러면 그런 데서 이제 심사가 온다 그러면 관여된 부서에서 한두 명씩 차출이 돼요. 차출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회의실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품질 활동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심사원이 듣고 뭐 자기들이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다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증거 보여주세요. 뭐 그렇게 하면 또 가서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딧 대응이라고 하는데 오딧 대응만 하는 부서가 또 있어요. 부서 내에. 아마 큰 회사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품질 인증은 품질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보는 부분이고
품질을 잘 하는 회사한테 주는 상이 이제 품질 경영상인데 두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말콤 볼드리지 국가 품질상이라는 게 있어요. 87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미국의 볼드리지라는 사람, 말콤 볼드리지라는 사람이 품질에 관심이 많은 미국의 장관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름을 따서 국가 품질상 이름을 만들었고 이게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상이고 심사 절차가 뭐 보고서 심사, 현장 심사, 수상업체 선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야, 교육 분야, 의료 분야 이렇게 분야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야별로 좀 특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평가 기준이 이제 평가 항목들이 있겠죠. 항목들이 있는데 크게 7범주로 나누고 그리고 19개 평가 항목이 있어요. 이건 이제 큰 평가 항목이고 그 안에 또 세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다 더하면 1000점이에요. 1000점. 1000점인데 700점 이상 되면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400점 정도 되면 뭐 평균적이다 뭐 이 정도라고 해요. 이거 7범주를 간단히 보면 리더십 있고 스트래티직 플래닝, 그다음에 커스터머 포커스. 이게 기업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객 중심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를 보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워크포스 인적 자원 관리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포커스, 그다음에 어떤 결과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측정하고 분석 이런 뭐 정보들이 잘 순환이 되고 저장이 되고 이런 게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범주로 100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품질 경영상이 있는데 94년 아까 영상에 상 줬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부문에서 상 받았죠. 신한은행이. 그러니까 품질 경영상이 있는데 94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미국이 시작하고 나서 좀 늦게 했죠. 아무래도. 미국이 87년도부터 했죠. 이제 크게 이게 상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요. 종합상하고 전문상 두 개로 나누는데 종합상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아요. 딱 보고 종합적으로 봐서 주는 건데 대상하고 경영상이 있어요. 근데 전문상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한정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서비스 부문 그 전문상이에요. 생산 혁신상, 식스시그마 혁신상, 뭐 지속 가능 경영상 이런 게 있어요. 자, 심사 기준을 보면 이게 심사 기준인데 똑같아요. 이것도 7가지 범주죠. 리더십 전략 기획, 아까 고객과 시장 중시. 그 말콤 볼드리지의 평가 체계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웠어요. 이왕이면 좀 뭐 국제 표준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만든 표준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자존심 있는데 이거 거의 뺏긴 수준이죠. 안 그런가요? 똑같아요. 7가지가. 이 7가지가 이거 7가지랑 똑같아요. 똑같고 뭐 점수도 1000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건 너무 뺏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하면 좀 이렇게까지는 뺏기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다르게 할 거는 좀 이런 거 녹화되면 안 돼요. 빼주시겠죠? 여기 좀 삭제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항목들이 19개 항목도 다 똑같아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품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업무하시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 다 뺏기면 안 되고 항상 조금이라도 혁신이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혁신 그러면 되게 거창하잖아요. 거창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기존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그것도 혁신이에요. 딴소리를 조금 했습니다. 예. 말콤 볼드리지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까지는 품질 경영이 뭐고 품질 경영에 왜 중요하고 뭐 그거를 인정해주는 인증기관 뭐 ISO하고 품질 경영사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품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품질을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그 물품의 성질과 바탕
양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품의 종합적인 내적 특성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NC하고 ASQ가 이제 American Society for Quality라고 해서 미국 품질 협회예요. 거기서 정의하기로는 파란색 보면 어떤 뭐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이라고는 돼 있어요. 앞에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까지 똑같은 거죠. 근데 뭐냐면 어떤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킨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만족시킨다라는 거고. 일단 고객 중심에 대한 내용이 좀 반영이 된 거죠. IS에서 한 단계 더 한 거는 implied needs까지 우리가 반영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 implied는 뭐냐면 말을 하지 않는 거. 말은 안 하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지만 다 말을 하진 않죠. 자기가 미처 몰랐던 니즈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워낙 당연하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내재적인 것까지 니즈를 다 반영해가지고 잘하는 기업이 이제 품질이 더 우수한 기업이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런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내재된 것까지 다 만족을 시키는 제품이 더 품질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제품 품질이 어떤 뭐 내적인 특성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어떤 제품 품질을 8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가빈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 제품 품질을 8가지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라고 해서 성능입니다. Priority Operating Characteristics라고 돼 있죠. 가장 제품의 본연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TV는 본연적인 기능이 뭔가요? TV? 보는 거예요. 뭐 화면이 잘 나오는 거죠. TV가 잘 나오는. 자동차를 잘 달려야 되고 자동차 그러니까 그 소나타 런턴 프로텍트 뭐 4가지 그런 게 이제 퍼포먼스 성능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리스틱. 자동차라면 반드시 이렇게 주요한 자기 본래 목적이 있겠죠. 두 번째는 피처라고 해서 특징인데 벨스 앤 휘슬이라고 돼서 이거는 부가적인 기능도 있는지 보는 거예요. TV가 아까 보는 게 주 기능이죠. 보는 게 주 기능인데 리모컨이 있다. 리모컨은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채널을 돌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말을 했는데 인식해서 채널이 바뀐다. 뭐 그런 것도 부가적인 기능이에요. 그 주 기능 외에 부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보는 게 이제 피처라고 보시면 되고 신뢰성은 reliability라고 하는데 probability of surviving over a specified period of time.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이 제품이 고장 안 나고 잘 작동하는 확률을 보는 거예요. 확률. 중요한 게 이게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ppm 단위로 많이 표현을 해요. ppm. 반도체 회사에 있을 때 고객하고 협상할 때 1년 내 뭐 3ppm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거든요. 고객하고. 그러니까 1년 내가 당신 제품을 샀을 때 1년 동안 3ppm, 10,000개 중에 3개 불량 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 동안 1년, 그 기간도 협상을 해요. 뭐 1년이나 3년이나 5년이냐. 그 기간 동안 불량 나는 확률이 얼마냐. 그거를 보는 게 신뢰성입니다. 뭐 신뢰성이 높은, 불량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품질이 좋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durability, 내구성입니다. 이거는 유효한 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효한 수명. 신뢰성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냉장고를 쓰죠. 냉장고를 쓰는데 냉장고가 어느 순간 고장이 나진 않죠. 뭐 오래 쓰면 점점 더 뭐 조금씩 냉각 능력이 좀 떨어지다가 나중에 뭐 고장 나고 이러잖아요. 뭐 이럴 거예요. 이게 시간이면 어떤 이게 성능이면 처음에는 쭉 만족을 하다가
뭐 이렇게 점자 열화되겠죠. 열화되다가 뭐 한 이 수준 되면 이거 못 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효한 수명, 이 수명이 몇 년이냐, 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합성은 뭐냐면 어떤 규격이 있어요. 규격. 뭐 그 시장에 보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배기가스 규제 이런 거 있죠. 그런 국제 규격 혹은 환경에 대한 규격을 만족하느냐인 거죠. 그거를 잘 만족하는지 보는 게 적합성이고, 서비스 능력은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이제 수리를 해줄 거잖아요. AS. 뭐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빠르게 컴피턴스, 그러니까 리페어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이런 거고, 에스테틱스라고 해서 신미성,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외관, 뭐 디자인 같은 게 많이 되죠.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디자인이냐, 그런 것들 보는 거고, 그래서 기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미적인 부분을 보는 거고, 나머지 평판 이거는 어떤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외에 좀 고객이 좀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말합니다. 좀 주관적인 부분이죠. 이미지라든지 뭐 광고에서 오는 이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품 품질을 이런 8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게 좀 가장 전통적으로 이제 품질을 정의하는 차원이에요. 자, 유사하게 서비스도 이렇게 몇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서비스. 이게 10가지 차원인데 조금씩 달라요. 제일 먼저 유형성, 텐지블이라고 하는데 물리적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느냐. 여러분 뭐 서비스 예를 들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하는 것도 교육 서비스입니다. 교육 서비스인데 이런 기자재들 있죠. 칠판, 이거 PC 화이트, 이거 뭐죠 이거? 스크린, 이런 것들 다 기자재죠. 이런 물리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보는 거죠. 뭐 레스토랑 가더라도 뭐 의자 없는 레스토랑은 좀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 것처럼 레스토랑도 서비스업인데 레스토랑 내에 그런 물리적인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보는 게 유형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뢰성,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 고객하고 이제 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텐데 그거를 잘 수행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 맥도날드 갔어요. 어떤 뭐 빅맥 세트를 시켰는데 점원이 5분 안에 나올 거예요라고 했는데 5분이 넘었어요. 그러면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비스를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금융 서비스를 들었는데 연 3% 이익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그럼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갑자기 씁쓸해지네. 네. 신뢰성, 약속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주느냐인 거죠. 그다음 대응성, 고객을 기꺼이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서비스라는 거는, 제품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한번 팔고 나면 그때부터 고객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 거고 제공자 개입이 안 되죠. 근데 서비스는 계속 서비스 제공자하고 인터랙션을 하죠. 상호작용.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갑자기 이렇게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바로 빨리 와서 대응해 주느냐, 그런 거죠. 자동차 보험 같은 게 있겠네요. 자동차 보험 사고 났으면 빨리 와줘야죠. 대응성,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피턴스, 능력. 이거는 사실 고객한테는 보이진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자체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보이진 않지만 뭐 평판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애절, 서비스 제공자 뭐 점원하고 계속 인터랙션 하면서 점원이 얼마나 공손하게, 좀 예의 바르게, 친근하게 막 좀 이렇게 잘 해주느냐, 배려심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그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빙성. 이거는 서비스 제공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믿음이 가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메뉴판을 봤는데 이게 만약에 오래된 메뉴판이라서 뭐
여기 7,000원 적혀서 주문을 했는데 최근에 올려서 가격 원자재 값이 올라서 8,000원 주셔야 돼. 이러면 신빙성이 없는 거죠. 이 메뉴판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들 믿음이 가느냐인 거죠. 안정성. 내가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뭐 위험이 있느냐 보는 건데 물리적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그런 위험이 없는지 보는 게 안정성이고, 가용성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공자하고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뭐 은행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금융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그 은행 지점이 좀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가까이 있고 시간도 항상 열려 있으면 내가 편한 시간에 갈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서비스를 접하는데 시공간의 구애를 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고, 마지막 두 개가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이제 고객하고 점원하고 서비스 제공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왕이면 자기들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고객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주는 거고, knowing the customer, 이제 고객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 10가지 차원에서 이제 서비스 품질을 봐요.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죠. 이게 좀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게 파라수라만이란 사람이 처음에 제안을 한 거예요. 80년도에 제안을 한 건데, 파라수라만하고 뒤에 두 명 더 있어요. Z로 시작하는 사람, B로 시작하는 사람. 이게 Z가 있고 B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PGB라고 해요. PGB 모델이라고 해요. PGB 모델. 이 사람들의 앞자를 따서 PGB에 이것도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서브퀄이라고 합니다. 서브퀄. 그러니까 서비스 퀄리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서브퀄인데 아까 이 10가지 차원이 있죠. 이 10가지 차원을 좀 너무 많다, 좀 중복되는 것도 있어 보인다 해서 5가지 차원으로 줄인 거예요. 5가지 차원으로. 이 3개는 그대로예요. 텐지블한 것들 보는 거고, 신뢰성, 대형성인데, 요 4개를, 이 4개가 우수하면 결국 어떤 고객한테 확신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확신. 고객이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확신이 생기도록 하는 것, 확신성이라고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 얼마나 고객에 대해서 잘 배려를 해주고 고객의 공감대를 잘 이끌어내느냐. 뭐 고객이 편하도록 항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언어로 말해주고 고객의 요구를 알려고 노력하고, 이 고객을 다 배려하는 거죠. 또 배려의 관점에서 공감성이라고 합니다. 이 5개를 가장 많이 써요. PGB의 서브퀄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관점에서 서비스 평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문헌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서브퀄을 가지고 서비스 품질 평가. 서비스 품질 평가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서브퀄이. 이 5가지 관점에서 서비스를 평가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이거에다가 이제 어떤 서비스 업종이 있겠죠. 그 업종의 특징을 조금 감안해가지고 약간 수정해서 많이 써요. 뭐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예절이나 이런 게 좀 없죠. 좀 아무래도 항목이 좀 안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업종에 따라 조금씩 수정해서 서브퀄을 이용해서 품질을 평가한다. 서비스 품질 모형이 있는데 자 봅시다.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Expected 서비스. 내가 기대하는 서비스의 품질 수준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품질은 이런 3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제일 먼저 월드 오브 마우스라고 했는데 이게 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나 말고 이전에 누가 사용을 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전해 들은 거. 그게 어떤 내가 이 서비스를 기대하는 수준의 정보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뭐 A라는 레스토랑에 가고 싶은데 내 친구가 그 레스토랑에 미리 갔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정말 맛있어. 그러면 기대감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듣는데 뭐 어떤 교수님 수업이 참 재밌어. 그러면 그 수업에 대한 또 기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에 듣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미리 경험한 사람한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 경험. 본인의 과거 경험이에요. 내가 이제 이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정말 만족스러웠다. 그러면 다음 서비스를 받을 때도 그거를 기대를 하겠죠. 그 수준을. 그 다음에 이거는 펄슨의 개인적인 요구예요. 내 요구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 서비스에 대해서 또 요구사항이 높겠죠. 저는 상당히 낮은 편인데 저는 저주받은 혀라서 맛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냥 잘 맛있게 먹는 편인데 제 아내는 혀에 설태가 없나 봐요. 엄청 미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된장 먹을 때도 MSG가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요구사항이 꽤 높겠죠. 본인의 그 음식 맛에 대한 요구사항이 꽤 높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저는 뭐 MSG가 들어가든 뭐 양만 안 타면 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개인의 요구, 구전 효과,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내가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죠. 내가 느낀 거. 느낀 거를 내가 이제 받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래서 사전에 기대했던 거랑 실제로 받아본 서비스하고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한 대로 서비스가 되었다. 그러면 만족스러운 겁니다. satisfactory quality가 되는 거죠. 근데 기대는 많이 했는데 내가 실제로 받은 서비스가 좀 그렇더라. 그러면 실망을 하죠. unacceptable quality입니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돈을 안 내겠다는 건가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실망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거는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잘하네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 지난 학기 수업을 받은 게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외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 주셨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observed 서비스가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서비스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평가가 뭐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5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서브과 차원, 유용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차원에서 내가 기대하는 서비스는 이렇고 실제로 이런 5가지 차원에서 서비스가 이렇더라 이렇게. 서비스 품질을 인지할 때 이 5가지 관점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런 5가지 관점 중에 우리 회사가 어느 관점에서 좀 부족하냐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자, 품질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이클인데, 자, 이제 제공자 관점부터 보면 제품을 먼저 설계를 하죠.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컨셉을 만들고 제품을 설계를 합니다. 그 제품을 설계하고 이 설계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정을 또 설계를 하죠. 뭐 설비를 들여와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정을 만듭니다. 공정을 만들고 나서 이제 대량 생산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원자재를 흘려가지고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이제 공정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공정 관리.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단계를 거치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고 제품 검사를 하는 거죠.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들어지면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시장에 나가서 고객이 이제 제품을 사용을 하겠죠. 사용을 하고 만족스러우면 다시 뭐 재구매를 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고객이 사용한 그 자기 후기가 있겠죠. 뭐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다시 제공자한테 가서 제품 설계할 때 또 반영이 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 거예요. 자,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품질을 몇 가지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구 품질입니다.
말 그대로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품질 수준을 우리가 요구 품질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고객의 언어로 되어 있겠죠. 고객의 언어로. 뭐 나는 휴대폰이 가벼웠으면 좋겠다. 뭐 배터리가 몇 시간 이상 갔으면 좋겠다. 뭐 사진이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고객의 언어로 우리 지난 학기에 QFD 한 것처럼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요구 품질이 있겠고. 이 단계는 우리가 제공자 관점에서 설계 품질이라고 해요. 설계 품질. 얼마나 고객의 요구 품질이 있으면 이 요구 품질을 만족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설계한 제품이 얼마나 고객의 요구 품질을 잘 만족하느냐. 그 관점입니다. 얼마나 설계를 잘 했느냐라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기반해서 설계를 잘 했느냐. 그리고 공정도 얼마나 잘 설계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설계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설계 품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정을 개발하는 이 개발 단계에 관련한 품질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적합 품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개발하고 공정을 개발하는 개발에 관련된 거면 여기는 그거에 따라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해서 얼마나 앞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설계안대로 잘 내가 만든 제품이 설계안을 잘 만족시키느냐인 거죠. 뭐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배터리 용량이 뭐 이 정도라고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대로 실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설계한 대로 잘 만들어졌느냐. 적합 품질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져 시장에 갔을 때 고객이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이 요구한 대로 자기가 그대로 요구한 대로 그걸 만족시켰는지 평가하는 관점이라고 보면 되죠. 고객이 평가하는 시장 품질. 고객이 평가한 결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 네 가지 관점의 품질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 요구 품질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카노 모델이라고 있어요. 카노 모델이 이 고객의 요구사항, 요구 품질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자, 이 가로축은 뭐냐면 고객의 요구 품질이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 달성 수준을 보는 거예요. 잘 달성되었는지 수준이고 이거는 만족도를 보는 거예요. 물론 고객 요구 사항을 많이 만족하면 할수록 만족을 하겠죠. 이걸 달성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올라가긴 할 건데 이 만족도가 올라가는 양상이 어떤 특성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이라고 해서 당연적 품질이라고 해요. 당연적 품질은 고객이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달성 수준이 높더라도 만족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아요. 달성 수준이 높더라도 그래서 이건 고객 언스포컨이라고 돼 있죠. 고객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요.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뭐 당연히 지켜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대하는 거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탔는데 여러분 당연히 자동차 문짝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동차 타는데 갑자기 문이 떨어져 나가봐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푹 떨어지죠. 여러분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이게 참 잘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진 않지만 달성 못하면 엄청 떨어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원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1차원적 품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객이 크면 달성되면 될수록 만족도가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고객이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오래 가면 갈수록 좋죠. 그리고 휴대폰 뭐 화소가 크면 클수록 좋죠. 뭐 이런 것들. 이게 달성 수준이 높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만족도가 올라가요.
대부분의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이 원 디멘전을 가지고 많이 경쟁을 하죠. 자, 그 다음 특성이 이제 익사이트먼트, 매력적 품질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류의 품질은 달성 수준이 낮더라도 고객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게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확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사례를 몇 개 봅시다. 자, 이건 좀 사실 주관적인데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갤럭시 S6가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듀얼. 듀얼 엣지. 듀얼 엣지였나요? 아무튼 그 이게 S6, 죄송합니다. S6가 아니라 노트네요. 노트 엣지인데 이게 작년 9월 달에 나왔나요? 이 기사는 11월 달인데 이렇게 그 디자인들이 전부 휴대폰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휘어져 나온 거 자체가 사람들 기대를 못한 거죠. 저는 기대를 못했어요. 여러분 기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력적 품질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그 갤럭시 S6 나왔는데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는 가장 그 매력적이라고 느껴진 게 이 무선 충전 기능. 그 무선 충전 기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거 연결 안 하더라도 무선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매력적인 품질이라고 보여져요. 자, 이런 식으로 요구 품질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설계 품질하고 적합 품질도 개선하면 기업 입장에서 좋아요. 어떤 측면이냐면 설계 품질은 얼마나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제품을 내가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느냐, 그 관점입니다. 이제 그거를 잘하게 되면 고객이 제품에 대한 인지 수준이 증대를 합니다. 인지 수준은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고가 정책을 쓸 수 있고 시장 점유율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비싸게 팔면서 많이 팔 수 있는 거에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그 저가 품질을 개선을 하면 불량률이 없다는 거예요. 저가 품질은 내가 기획한 대로 그걸 잘 만족시켜서 제품을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량률이 없기 때문에 제조 및 서비스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이 두 개가 결국 이제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좀 오래된 사례이기는 해요. 이게 좀 오래된 사례인데 질레트의 마하3인데 설계 품질을 개선한 거죠. 기존에 그 센서 엑셀이라는 게 날이 2개였어요. 저도 이거를 쓰다가 많이 베어가지고 피를 막 흘렸던 기억이, 또 아픈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게 훨씬 더 3중 면도날이 면도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면도 날을 하나 더 추가했을 뿐인데 50%만큼 더 비싸게 받아도 잘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능이 좋으면 고가로 측정하더라도 많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수요 공급 법칙 있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가 떨어져요. 가격이 높을수록. 여러분 웬만하면 비싸면 안 사겠죠. 근데 이렇게 설계 품질이 좋은 거는 가격이 높더라도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치약은 그 25% 비싸지만 어떤 치주염 예방 기능을 추가로 함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높게 하더라도 많이 팔린 거고, 뭐 어떤 신발 깔창인데 좀 인간공학, 발이 편하게 만든 거죠. 발이 편하게 만드니까 이것도 기존 제품보다 비싸지만 더 많이 팔린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냉장고 아니 세탁기인데 비싸지만 어떤 절전하고 절수해주는 기능 있으니까 이것도 비싸지만 또 많이 팔린 거고. 그 다음에 칫솔인데 플러그 제거 기능이 있다 보니 다른 제품보다 또 비싸게 팔더라도
좀 많이 팔린 그런 거. 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매력적 품질, 그러니까 카노 모델에서 매력적 품질에 착안해가지고 그거를 설계 품질로 연결시킨 거죠. 설계 품질로 연결시켜서 그 기능에 기존의 고객들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제품들,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놓으면 비싸더라도 많이 팔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품질이 이제 전사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의 전 부서가 이제 품질 경영이라 그러면 전 부서가 관여하는 개념인데, 그래도 품질 부서는 어느 회사마다 있어요. 품질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는 회사. 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품을 기업에서는 설계를 하고 공정 설계해서 공정 관리해서 제품 마지막에 검사해서 고객한테 제품을 보내죠. 그럼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고 평가해서 요구사항을 또 그 다음 제품 만드는 데 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돌아요. 도는데 어떤 고객들은 여기까지 관여를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제품을 만드는 공정까지 내가 뜯어보겠다. 내 제품이 대량 생산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직접 가서 보겠다. 이런 고객들도 있어요. 어떤 고객들일까요? 주주. 제가 의도했던 답은 아니에요. 어떤 수입업체?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박수 한번. 반도체가 이래요. 반도체가 B2B 회사예요. B2B. 그러니까 저희 삼성전자 반도체가 거래하는 회사는 삼성전자 뭐 휴대폰 혹은 아이폰 뭐 이런 데죠. 그런 데서는 대량으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마지막에 물건만 받지는 않아요. 수시로 와가지고 너희 공정, 뭐 물론 너희가 하는 거지만 나도 잘 알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볼래. 공정 관리도 이렇게 고객이 직접 가서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라 그러고 오디시라고, 오디트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품질 부서에 있을 때 오디트 온다 그러면 한 2, 3주부터 엄청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걸 이제 해야 되니까. 아니죠. 하던 거를 얼마나 잘 표현할까, 이제 그 관점에서. 안 하던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던 거를 얼마나 이 사람한테 잘 설명할까, 그 관점이에요. 안 하던 거 하는 게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녹화가 되면 되는데. 자, 그래서 품질 부서를 보면 크게 세 부서인데, 저희 회사는 커스터머 서비스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감사나 고객과의 접촉, 고객과의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고객이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뭐 다른 부서에 전해준다든지, 뭐 비즈니스 할 때 뭐 이렇게 협상한다든지, 그런 고객과의 접점에서 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를 우리 커스터머 서비스 그룹이라고 해요. 그 다음 부서는 디벨롭먼트 퀄리티, 개발 품질에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설계하고 공정 설계는 제품 설계팀이 있고 공정 설계팀이 있어요. 공정 개발팀. 그런 사람들이 제품 설계하고 공정 설계할 때 품질 관점에서 리스크가 없는지를 평가를 해요. 이거는 좀 제조업마다 좀 다른데, 저희 반도체에서는 이 단계에서 뭐를 많이 보냐면 신뢰성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신뢰성. 그러니까 이런 제품 설계팀에서 설계한 대로, 공정 개발팀에서 설계한 대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거기서 생산한 제품이 과연 몇 년 동안 제대로 작동할까? 이제 그게 우리가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나 개발은 너희들이 하지만 너희들이 만든 제품이 품질적인 관점, 신뢰성 측면에서 몇 년 동안 고장 없이 잘 작동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설계팀하고 공정 개발팀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죠. 이런 거예요. 뭐 반도체에서 뭐 메탈이 이렇게 있으면 메탈 라인이 이렇게 많거든요. 메탈 라인. 이게 메탈이면 이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반도체 성능 측면에서는 이거를 넓혀가지고 저항을 줄여주면 좋아요. 이걸 넓히면 저항이 줄어들어가지고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스피드가 더 빨라져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이렇게 늘리겠죠.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이 사이 간격이 좁아지다 보면 펑 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절연체라 그래서 디일렉트릭이라 그러는데 디일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관심사가 이거죠. 이거를 이 안 터지려면 이게 신뢰성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마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입장이고, 설계팀에서는 퍼포먼스가 중요하니까 나 이거 좀 늘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공정개발팀하고 저희 품질팀하고 많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그런 게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은 2단계예요. 그러니까 공정 개발하고 나서 대량 생산할 때 공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고 여기도 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통계가 많이 들어가요. 통계 그러니까 매스 데이터,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나와요. 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공정이 안정적이냐, 뭐 불안정이냐, 뭐 이상 징후가 있느냐 이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 부서한테 피드백을 줘야지 공정을 당장 멈추고 뭐 문제를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피드백을 줘요. 근데 그게 히트 레이셔가 높아야 돼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있죠? 양치기 소년가요? 소년이죠. 예. 그 계속 늑대 왔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 안 오잖아요. 비슷해요. 저희도 공정 이상 있다 계속 그러면 너희들가 공정 이상 있다 그래서 내가 설비 멈추면 로스가 꽤 있거든요. 설비 세워가지고 막 설비 뜯어봤는데 아무 문제 없네. 너희들 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데 근거를 잘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 근거 세우는 게 통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통계 저희가 설비를 사실 잘 몰라요. 공정이나 잘 모르지만 통계 데이터 가지고 정규 분포에서 3시그마 벗어나는 확률이 몇 퍼센트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0.3%예요. 뭐 4시그마면 더 작고. 이거는 정규 분포 가정했을 때 한 5시그마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정말 희박한 확률이다.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욕을 좀 많이 먹었었어요. 제가 너무 하드한 기준을 해가지고 갑자기 또 슬퍼지네. 예. 그래서 뭐 이 크게 저희 회사는 이랬는데 여러분들 제조업도 많이 비슷할 거예요. 이런 고객과 접점에 있는 부서, 개발 단계에서 뭔가 품질을 보는 부서, 대량 생산 과정에서 품질을 보는 부서. 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서비스 기업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덧 제가 준비한 내용이 거의 다 됐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니까 제가 말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내용들이에요. 이 네 가지 단계별로 품질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론들을 배울 겁니다. 설계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QFD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사실 지난 테크노 경영 때 좀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빼야 되나도 생각을 했는데 과목이 사실 제품 설계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테크노 경영 때 했던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 설계 단계에서는 공정 능력을 먼저 평가를 해야 돼요. 공정 능력. 그러니까 공정이 이제 설계가 됐을 텐데 충분히 매력적인 공정이냐, 이 안정적인 공정이냐 이거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하고 나서 만약에 공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죠. 그때 이제 실험 계획법이라든지 뭐 방법론들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4주 동안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정 관리 단계에서는 통계적인 공정 관리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SPC라고 합니다. 이거를 4주차 동안 하겠고, 제품 검사 단계에서는 통계적인 샘플링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묘령만 있다면 전수 검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뭐 수백만 개 나오는 제품 중에 그걸 다 검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최소한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어떤 통계적 근거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품질 경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그림을 떠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이 한 장이 품질 경영의 주요 방법론들을 다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방법론이 이 빅피처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차별 강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이죠. 개관에 대해서 좀 설명했어요. 다음 주에 QFD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정 능력 개발, 그 다음에 4주에 걸쳐 가지고 실험 계획법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뭐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번 학기에는 중간고사를 안 볼 거예요. 왜 중간고사 안 보는 과목 없었나요, 이때까지? 예. 너무 의외의 반응이라서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는데 중간고사를 안 볼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난 테크노 경영 때 보니까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가 상당히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안 보고 프로젝트를 한번 더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이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공정 최적화, 그러니까 실험 계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할 거예요. 프로젝트를. 그 다음에 뒷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공정 관리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할 겁니다. 그 일정은 거의 여기를 따를 거예요. 따를 거고, 제가 6주차에는 제 사정이 있어서 휴강을 할 겁니다. 제가 이때 제주도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산업공학 학회인데 꼭 가야 되는 학회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때는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쉬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째 시간이라서 조금 개관에 대한 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질문 있으신가요?